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헤르만 헤세와 인생 산책입니다. 이 책은 2024년 10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유노북스, 저자는 헤르만 헤세, 편역은 김희섭님입니다. 이 책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문학가 헤르만 헤세의 영혼을 울리는 89가지 문장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노벨 문학상 작가의 문학적 일생과 사색 탐구에 대한 내용, 데미안 작가 헤르만 헤세의 연구 및 수레바퀴 아래서 번역가의 편역가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헤르만 헤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로 인간의 양면성과 성장하는 청춘의 고뇌를 풀어내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학계에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헤세는 자신의 모든 작품에 자전적이고 고백적인 요소를 담았습니다. 헤세는 홀로 고뇌하며 경험한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신의 작품에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헤세의 삶을 엮은 이 책은 수레바퀴 아래서를 번역한 헤르만 헤세 전문가 김희섭 편역자가 헤세의 유명한 작품뿐 아니라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소설과 시, 편지, 일기, 단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는 문장들만 찾아내 담아낸 책입니다. 또한 이 책에는 헤세가 인생의 괴로움을 치유하며 그렸던 그림들도 함께 실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불안하고 팍팍한 현실에서 벗어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보고 제 인생의 주인인 나를 찾게 위안과 영감을 주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찬란한 여정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문학가 헤르만 헤세의 영혼을 울리는 89가지 문장. 혼자라서 외롭다고 느껴진다며 삶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진다며 더 이상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며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헤르만 헤세를 만날 때다. 헤세는 수십 편의 소설과 에세이, 1400여 편의 시를 썼다. 지인이나 독자들과 주고받은 편지는 수천 통에 이른다. 그리고 30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다. 주로 수채화였다. 이 책에는 헤세의 작품 가운데서 우리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는 글을 가려 뽑아 담았다. 가장 위대한 모험은 목숨을 건 모험이 아니라 나를 찾아 떠나는 모험이다. 온 세상을 얻고도 나 자신을 찾지 못한다며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오늘, 헤세와 함께 아름다운 인생 산책에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편역자의 말. 헤르만 헤세의 인생. 자신을 외면한 세상조차 사랑한 작가. 1877년 헤르만 헤세는 독일 브르텐베르크주에 있는 소도시 칼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요하네스 헤세는 르베크에서 에스토니아로 이주한 상인 가문 출신이다. 요하네스는 개신교 목사로 인도에서 선교활동을 했는데 그곳에서 헤세의 어머니 마리 군데르트를 만났다. 헤세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그는 매우 명석하면서도 사색을 즐기는 아이였다.
반면 부모는 그의 반항적인 기질과 창의적인 소양 때문에 그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무척 고민했다. 헤세는 10살이 되던 해에 두 형제라는 동화를 집필하기도 했다. 헤세의 어린 시절은 슈바벤의 경건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고향인 발트해의 이국적인 분위기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헤세의 외할머니 율리 군테르트는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스위스인이었다. 이로 인해 헤세의 세계 시민적인 기질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다. 고향 칼프의 수려한 산과 숲, 교회당과 강의의 다리 등은 어린 헤세에게 매우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다. 그가 자주 찾았던 니콜라우스 다리에는 그의 모습을 담은 실물 크기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다. 1881년 헤세 가족은 바젤로 이사했다. 그리고 다음 해에 헤세의 아버지가 바젤의 시민권을 얻어 그의 가족은 스위스 시민이 되었다. 1886년에 칼프로 돌아온 헤세는 그곳에 있는 라틴 학교에 입학했다. 1890년에는 브리텐베르크 국가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괴팅겐에 있는 라틴 학교로 학적을 옮겼다. 이후 헤세의 아버지도 서둘러 브리텐베르크 시민권을 취득했다. 헤세가 학적을 옮긴 학교가 주 정부가 운영하는 신학교였기 때문이다. 주 시험에 합격한 헤세는 마을브론 수도원에 개설된 개신교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헤세는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무단 결석을 하거나 교사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급기야는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말았다. 사춘기에 접어든 헤세는 절대적인 고독과 가족의 몰이해로 무척 힘들어했다. 그는 신과 부모, 세계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다. 바트볼에서 아리따운 소녀 엘리제와의 첫사랑에 실패한 뒤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슈텐텐의 정신병원에서 건강을 되찾은 헤세는 다음 해에 칸슈타트의 김나지움에 들어갔다. 헤세는 에슬링겐에서 잠시 서점원 견습을 받고 칼프에 있는 시계 공장에서 기계공 견습을 시작했다. 1895년 가을에는 튜빙겐의 헤케나우어 서점에서 새로운 서점원 견습을 시작했다. 헤세는 신학 서적뿐 아니라 게테 왈레시, 실러 같은 독일 작가들의 작품을 자주 읽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습작에 열을 올렸다. 1896년에는 그의 시 마돈나가 오스트리아 빈의 한 잡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그리고 1898년에는 바젤에 있는 고전문학 전문 서점에서 일했다. 이 시기에 헤세는 노발리스와 클레멘스 브렌타노, 요제프 폰 아이헨도르프, 루트비 티크 같은 낭만주의 작가들에게 매료되었다. 그 결과 그 해에는 낭만적인 노래들이, 다음 해에는 자정이 지난 시간이 출간되었다. 하지만 문학적인 성공은 거두지는 못했다. 1900년 헤세는 약시 판정을 받아 군복무를 면제받았다. 그는 평생에 걸쳐 안질환으로 고통을 겪었다. 신경쇠약과 두통도 꾸준히 그를 괴롭혔다. 1902년에 9살 연상의 여인을 만났다. 바젤의 사진작가이자 미아라고 불리는 마리아 베르누이였다. 헤세는 그녀와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했다. 그리고 1904년에 그녀와 결혼해 보덴 호수에 정착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곧 파경에 이르렀고 1911년에 헤세는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인도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다음해 헤세 가족은 베른 근처에 있는 오스터 문니겐을 메넨불베르크로 이사했다. 1914년 헤세는 약시 때문에 또다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1916년의 신체검사에서도 야전 근무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 뒤로 요제프 베른하르트랑 박사의 정신분석을 받기 시작했다. 1917년에는 베른에서 카를 구스타프 융을 처음 만났다. 1919년 헤세는 몬타뇰라의
카사카무치로 거처를 옮겼다. 헤세의 부인 마리아는 요양원에서 정신치료를 받았다. 1923년에 헤세는 그녀와 이혼하고 다음 해에 바잘에서 피아니스트인 루트 뱅어와 재혼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카사카무치로 돌아왔다. 그의 올해는 다시금 스위스 국적을 취득했다. 1931년 루트 뱅어와 헤어진 헤세는 미술 사학자인 니노 돌핀과 재혼했다. 다음 해에 그는 니논을 자신의 유고 관리인으로 지정했다. 1955년에는 니논이 헤세를 대신해 독일의 출판협회에서 수여하는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46년 노벨 문학상은 헤세가 수상했지만 그는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1947년에는 베른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2년 스위스 몬타놀라의 명예 시민이 된 헤세는 그곳에서 영면했다. 헤세가 영면에 둔 후 글을 기리기 위해 세계의 문학상이 제정되었다. 1957년에 만들어진 카를스루헤 헤르만 헤세 문학상과 1990년에 만들어진 칼프 헤르만 헤세상, 2017년에 만들어진 국제 헤르만 헤세 협회상이 그것이다. 일장 홀로 내딛는 발걸음이 삶을 향하는 첫걸음이다. 장해설 고독은 나를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다. 헤세는 고독했다. 혼자 있을 때도 군중 속에 있을 때도 그랬다. 고독은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그래서 헤세는 고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독 속에서 산책을 즐겼고 산책하면서 사색을 즐겼다. 그리고 사색과 더불어 창작에 몰두했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다.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나를 성찰하고 본연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다. 헤세는 현실에서 많은 혼돈과 갈등을 겪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무척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는 문학과 예술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해냈다.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좌절과 방황을 경험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한층 더 성숙하고 정연한 질서의 세계로 들어선다. 헤세도 그랬고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다. 피할 수 없는 모험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인생은 피할 수 없는 모험이다. 그렇기에 온몸으로 기꺼이 즐겨야 한다. 헤세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 여정의 마지막에는 고향에 있을지니. 꿈 많은 시절에는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어하고 세월이 흐른 뒤에는 다시금 정든 곳으로 돌아오려 한다. 인생은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에 기량으로 점철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의 이정표는 언제나 고향을 가리키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와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 비로소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바람에 흩날린 채 자신의 고유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나뭇잎과 같다. 데미안에 나오는 문장이다. 어쩌면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세파에 휘둘리며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슬퍼할 필요 없다. 뿌리로 돌아간 낙엽은 봄이 되며 푸르름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다. 인생은 누구나 혼자일 뿐 서로를 알지 못한다. 안개 속을 거닐어 보라. 얼마나 오묘한지. 숲과 바위는 홀로 서 있고 나무는 다른 나무를 보지 못한다. 누구나 혼자일 뿐. 내 삶이 아직 밝았을 때는 세상이 온통 친구들로 가득했다. 이제 안개가 내리니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어둠을 모르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어둠은 은밀하게 다가와 서로에게서 서로를 떼어놓는다. 안개 속을 거닐어보라. 얼마나 오묘한지. 삶은 고독. 서로는 서로를 알지 못한다. 누구나 혼자일 뿐. 헤세이 시 안개 속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시 가운데 하나다. 어둠이 내리고 안개가 자욱해지며 서로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데 밝은 대낮에도 서로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아무도 반기지 않는 곳에서 산책을 즐기다. 독자가 작가에게 편지를 쓸 때는 작가의 신작이 마음에 들었다거나 축하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쓴 다른 작품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냅니다. 저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타르타를 좋아하는 독자는 데미안이나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야의 늑대를 좋아하는 독자는 유한객을 그리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인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에게 크놀프나, 데미안, 시타르타,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황야의 늑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모두 다 같은 형제입니다. 겉으로만 달리 보일 뿐 모두 동일한 주제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군가는 황야의 늑대에서 재즈 음악이나 무도회의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마술 극장이나 모차르트, 불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는 나르치스와의 애절한 사랑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며 떠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내 탓이 아닙니다. 독자들이 자신을 선호하는 작품을 칭송하면서 다른 작품을 무시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내 작품이 전혀 이해되지 못할 때도 있고 독자들의 관심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독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그런 기대를 품는 것 자체가 나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황야의 늑대가 비평가들 사이에서 전혀 이해되지 못했을 때 정말이지 나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경험이 오히려 은밀한 희열과 자긍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 작품들은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 온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책들은 개방된 공원이 아니라 나만의 정원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홀로 산책을 즐깁니다. 가끔은 책을 꺼내어 읽기도 합니다. 나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작품들을 읽지 않습니다. 헤세가 독자에게 보낸 편지다. 헤세는 모든 작품이 작가의 열정과 애정이 담긴 창작물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낳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자신이 쓴 글을 사랑하지 않는 작가는 없다. 모든 길은 그냥 길일 뿐이다. 단 하나의 올바른 방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둠을 씻어낼 수 있는 하루 중 유일한 기회. 매일 저녁 그대의 하루를 돌이켜보라. 그대가 신의 뜻을 온전히 쫓았는지, 행여 신의를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불안과 후회에 사로잡힌 채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는지,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며 조용히 고개 숙여 그대의 허물을 반성하라.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 그대의 영혼이 어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게 사랑하는 이름들을 떠올려보라. 그대의 어머니와 그대의 어린 시절을.
그리고 황금빛 꿈이 솟아나는 샘에서 청량한 생수를 마음껏 들이마셔라. 그러면 그대는 해맑은 정신으로 영웅처럼 승자처럼 새로운 날을 맞이할 것이다. 누구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한다. 밝은 해가 떠오르면 어둠의 그림자는 이내 사라지기 마련이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어둠을 밝히는 찰나의 빛.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나는 어릴 때부터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때 느꼈던 모순의 감정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바로 그 감정이 내 인식의 뿌리를 형성했다. 내 삶은 가난하고 힘겨웠다. 하지만 때로는 여유롭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인간의 삶은 깊고 슬픈 밤처럼 느껴진다. 이따금 성광이 번쩍이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밤. 번개가 치면 세상이 순식간에 밝아지면서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다. 일상은 암울하고 절망적인 어둠의 반복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눕는 것일까?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나 짐승에게는 이처럼 무료한 일상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아침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여유로운 삶을 즐길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인생의 순간을 열망하는 사람에게는 창조적인 순간이 필요하다. 그 순간에는 우연이라고 여겼던 모든 일이 신의 뜻으로 느껴진다. 신비주의자들은 이를 신과의 합일이라고 부른다. 어쩌면 그 순간에 생겨나는 광채가 다른 모든 사물을 어둡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마법에 걸려 구름 위를 자유롭게 떠다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삶이 무겁고 침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나는 관념과 철학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면 이런 순간이 아무 방해 없이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통과 시련을 통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르트루트는 예술과 사랑, 고독을 주제로 한 소설이다. 주인공인 음악가 쿤은 예술가로서의 삶과 시민적인 삶 사이에서 처절한 고독을 느낀다. 어쩌면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 시민적인 삶에 대한 보상을 얻는 것일지도 모른다. 기꺼이 피어나고 기꺼이 시드는 삶. 산키스계는 야생화가 활짝 피어있고 금작화가 곱게 피어있다. 지금은 누가 기억하고 있을까? 5월의 숲이 솜털처럼 고왔던 때를. 지금은 누가 기억하고 있을까? 집바귀와 뻐꾸기가 지저귀는 소리를. 그토록 매혹적인 울음소리도 사라진 지 오래다. 숲에서는 여름밤의 축제가 벌어지고 산 위에는 보름달이 둥실 떠 있었다. 행여 누가 어딘가에 적어두었을까? 지금도 그 추억을 부여잡고 있을까? 세월이 흐르면 아무도 나와 그대를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곳을 찾아오는 낯선 사람들은 우리를 아쉬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저녁별과 이른 안개를 기다릴 것이다. 우리는 기꺼이 피어나고 기꺼이 시들어 버릴 것이다. 신의 정원에서 우리도 꽃처럼 기꺼이 피어나고 기꺼이 시들어 버릴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인생을 아무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마지막까지 오롯이 간직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오늘 이 책을 낭독하면서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요. 헤르만 헤세의 인생과 문학을 보면서 앞으로 제가 살아갈 인생에 대한 용기와 위안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추워지는 날씨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